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권 도전 원년인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마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정확히 67일 남았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문 대통령이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새해를 맞아서 SNS에 새해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새해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대선을 언급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새해 이후에 대선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전에만 의미겠죠? 해도 네네네. 12월 달에 대선을 늘 치러왔는데 예, 3월 선거를 이렇게 예정하고 전년도를 맞이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급한 거라고 보고 다른 뭐 정치적 의미가 있다기보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위기라든지 양극화 위기라든지 이런 걸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도 대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국민들의 어떤 지금 인식을 그냥 신년 인사에서 함께 예.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선이 미래 희망 다짐하는 선거 되길 이런 메시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이번에 이례적인 시기에 이제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희가 이렇게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조금 이제 규정을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이제 새해가 됐다 보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에 대한 총체적인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각 후보에 대한 평가도 따라올 건데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와 또 경제 실패, 그리고 방역 실패, 또 북핵 문제 실패, 또 사법개혁 실패까지 약속을 좀 지키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반사이익에 기반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임기 말에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정비를 해서 정책적인 대안들과 미래 비전들을 좀 국민들께 펼쳐 보여서 정권 교체를 잘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울러서 이제 자신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본인이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 밝힌 것처럼 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원수 수행 의지를 좀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바람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기대를 갖고 그 정부를 바라보겠지만 5월 9일까지도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만 해도 방역 지침을 연장하면서 선보상 지급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예.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국정과제 완수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집중할 부분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저희 야당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일단 방역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너무 올드하다. 옛날에 썼던 기준을 지금도 계속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다 불편을 모두 겪으면서 결국은 코로나를 정복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인 전환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데 집중을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교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해돋이 행사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이어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또 공략을 또 해야 되는 교두보인 지역이기도 하겠고 PK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공략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현충원에 저도 이제 같이 있다가 예. 이제 부산으로 출발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PK 민심을 잡아야 되는 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긴 한데 사실 부산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수출 물품을 싣고 떠나는 배를 환송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사실 저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간 진행했던 메타버스가 잠깐 멈춰 있었는데 이것을 좀 이어가는 행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시작점으로서 또 오늘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공략하고 PK 민심도 좀 얻기 위한 행보다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네. 글쎄요, 현재 이재명 후보의 PK 민심의 온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래도 PK 민심이 상당히 선거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죠. 수도권만큼 이제 수도권 네네. 다음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PK의 특성은 이제 정치 이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좀 개혁적인 성향도 많이 네. 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구도 하에서 아무래도 PK를 놓칠 수 없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어떤 PK에 대해서 뭐 어떤 공약을 남발하고 뭐 이런 거 해주겠다 저런 거 해주겠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제 저희 당도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은 지방 균형 발전하면서 이제 지역에다가 기관들을 나눠 뿌리는 식으로 지방 발전을 추구했다면 저는 조금 더 지방 분권을 좀 더 실질화를 해서 지역에다가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고 그 지방에서 자체적인 돈과 인사를 가지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본질적이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거시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방을 살리자는 목표는 민주당과 저희 당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저런 좀 기관을 나눠 먹는 식의 지역에다가 이런 시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정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다 동원해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저희 당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사실 지방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노력했고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사실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도 좀 점검을 해보죠. 네. 0시에 인천 신항을 방문을 해서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점검했고요. 그리고 현충원 참배하고 여의도로 이동해서 공약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날 일정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고 이제 대선이 67일 남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이제 정책을 제시하고 이제 비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이제 정부상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뭐 지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제가 앞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는 정직하게 소신을 지키는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은 지킬 수 있는 소신. 그건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고초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준 소신으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유력한 적합한 후보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킬 수 있는 헌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그런 정부상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그런 정부를 구상하고요.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 권력이 과잉으로 입법으로 남용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 공수처에서 사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하는 이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 네거티브 선언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조금 이런 검증을 넘어서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논하는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상대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공정하다고 하면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사실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나 이제 사과를 했던 것이고 상식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정치인으로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견을 조정하는 건데 토론을 하지 않고 그 이견을 조정한다고 하는 게 뭔지 국민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최근에 상대방 후보를 가짠타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게 설사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저런 모습이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기 부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지금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면서 배우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지지율에 아마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께도 반대로 저도 여쭙고 싶은 것은 그 화천대유에 대한 그 민관 개발에 인한 부패와 행정 무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여러 차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검에 대해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설이냐 별도 입법이냐 가지고 지금 또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조건이 없이 한다고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을 놓고서 사과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예. 이거 오히려 국민 기만 사과 아니냐. 여러 가지 말로만 사과를 할 뿐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저희 쪽에 그 말씀해 주신 그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이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 국민들의 판단을 저희가 맡기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선대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오찬을 가졌지만 예. 결국 빈손으로 회동이 끝났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저녁 뉴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준석 대표와 뭐 조수신 당시 공보단장과의 갈등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와의 갈등은 직접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 몇 명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후보가 캠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갈등의 골이 풀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아주 직접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군가가 물러서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 당대표와 후보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네. 외부에서 보면 이제 아니 좀 빨리 이게 대선을 위해서 매진을 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당 대표와 그 후보가 이렇게 자꾸 갈등 빚는 거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냐는 이런 뭐 비판의 의식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저도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갈등의 표면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그냥 양비론적 비판이죠. 그냥 둘 다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많거든요. 저는 그 자세는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치료하고 검사할 것도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비론적 태도는 굉장히 저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저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논란은 뭐 여러 가지 인사 영입부터 뭐든지 이렇게 뭉치면 이긴다라는 그런 대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의 하락은 갈등으로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대위가 보였던 정말 그 불명확한 모두를 다 모은다는 그런 통합을 위한 통합. 이 부분에 매진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당시에 선대위 회의에서 그 배우자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을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안에 있던 몇몇 분들께서 이거는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마치 본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거를 인증하는 듯한 발언들을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항명이죠. 이제 당에는 개선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는 듯한 발언들을 그냥 막 회의 안에서 막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우리 당대표가 이거를 묵과하는 순간은 선거를 지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대해 전략을 놓고 지금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에 대한 표심이 캐스팅 보터라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그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기존 선대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지금 잘못된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선대위에서 이 사태까지 후보를 잘못 보좌했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저는 분명히 느껴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책임감을 느끼고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예. 이런 최소한의 책임도 지금 지지 않는다면 이거 선대위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내 갈등 정리가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지대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송 대표가 이번에 안 후보를 좀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언급하기도 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단일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신인규 부대변인께 여쭤볼 텐데 단일화 이슈 대선 전국에 어떤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고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 발언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뭐 단일화 이슈 같은 거는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저희가 4.7 선거 때도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단일화 이슈는 다 예견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당 자체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접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를 놓고 전략을 뭐 나중에는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권력을 위한 어떤 연대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인들만을 위한 연대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굉장히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통합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일단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민의당 변수를 뭐 모른 척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두는 해야겠으나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국민 앞에 거듭나고 좀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더 필요한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권지웅 대변인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방금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냥 정치적 단일화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사실 아직 송영길 대표께서도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당과 좀 연결된 지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발언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지 예.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나중에나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이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권지웅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예. 그걸 치료할 때까지는 다른 외부 행보를 안 한다고 유영한 그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걸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책이 출간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결정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느낌보다는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박근혜 씨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잘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의 발언에 있어서도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좀 흡수하고 통합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또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의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정치적 대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안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탄핵을 당한 것은 국회 의결을 거쳤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임명했던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에 대한 것도 구형이 좀 과했다라는 비판은 저도 하겠지만은 그 재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면을 통해서 우리 보수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인 것인데 이거를 또다시 혼란과 분열로 가져간다면 이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